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릴라를 못 본 이유 글을 다 같이 한번 분석해보고 그 글에서 나타난 독서의 방법이라든지 독서 과정, 그리고 독서 전략,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어떤 사고의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185페이지까지 하다가 이제 185페이지의 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185페이지 적용 1번에 나타난 그 동필랑과 관련된 동필랑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기행문이라고 볼 수 있죠. 여행을 갔다 와서 그 여행지에 관련된 어떤 느낀 점이라든지 가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설명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기행문인데, 총 몇 개의 문단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문단에서 이제 문단의 주제에 맞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동필랑이라는 마을에 대한 소개, 이름의 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필랑의 어떤 아름다움을 이제 프랑스의 몽마르트르라는 지명을 따가지고 통영의 몽마르트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필랑에 대한 소개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동필랑이라는 마을에 왜 이름이 동필랑인지에 대한 이름의 유래가 나와 있네요. 유래, 독특한 지명의 유래에서 동쪽, 이제 이 경상도 지방에서는 벼랑을 피랑이라고, 사투리를 이제 방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벼랑을 피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 피랑이다라는 뜻으로 동필랑이다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필랑은 구불구불한 옛날 골목을 온전하게 간직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필랑의 어떤 풍경들, 동필랑이 담고 있는 풍경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동필랑의 어떤 과거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철거 예정지였습니다. 원래 동필랑이 철거될 예정이었어요.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이제 마을을 이제 허물고 다시 새로운 마을을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가 달동네로 가꾸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어떤 공모전을 열고 나서 이 동필랑을 없애지 말고 보존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모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동네가 없어질 뻔했어요. 동필랑이 없어질 뻔했다가 바닷가 벽화마을로 재탄생하게 된 어떤 그 연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략이 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그 벽화마을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페인터를 새로 칠하고 그림만 그렸을 뿐인데도 어땠어요? 마을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허름한 철거 예정지가 아름다운 관광 명소가 돼간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풍경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풍경은 뭘 뜻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런 풍경은 이제 예전의 것을 무조건 한 것이고 오래된 것이니까 없애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것을 이제 바꾸고 좀 다듬어서 보존해 가려고 하는,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쉽게 무너뜨리지 말고, 쉽게 헐어버리지 말고, 쉽게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더 좋은 방법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찾으려 애쓰지 않았을 뿐이지 라고 하면서 기존의 것을 지키고 그것을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은 동필랑이라는 마을을 가가지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각각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서 아래 빈칸에 간단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조선해열 광화문이라는 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광화문, 우리 서울에 있는 광화문이 뭐 어디예요? 그렇죠.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 살았던 경복궁의 정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문인 광화문. 그 광화문에 대한 설명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비슷해요. 계속해서 설명문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독서 목적을 가지고 그에 맞는 적절한 독서 방법을 선택해서 글에다가 접목시키면서 다양한 독서 전략을 사용해서 효과적인 글을 읽는 그런 내용의 단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알아두기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에서 읽기는 독자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독자가 속한 구체적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독서라는 거는 그냥 독자가 필자가 쏘는 글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의미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어떤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글이 있으면 이 글을 어떤 독자가 읽겠죠? 그럼 이 독자는 이 글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어떤 관점이 생길 겁니다. 관점. 어떤 이 독자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거를 나 혼자 깨달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이 생각들을 다른 독자들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상호작용. 이 독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글을 읽었겠죠. 그리고 이 독자도 마찬가지로 이 글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과 생각이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개성이나 어떤 살아가면서 경험한 어떤 경험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마다 같은 글을 읽었다 하더라도 자신들만의 어떤 느낀 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때요? 독자들끼리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독서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컨대 독자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글을 읽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서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나아가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뭐 요즘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코로나19가 요즘 우리 유행이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뭐 우리는 다 방역 체계를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방역 수칙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감염이 전파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와 관련된 뉴스를 딱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와 관련된 자신만의 나만의 어떤 관점이나 이런 생각이 이제 느낀 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걸 어때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죠. 야, 어제 그 뉴스 봤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이 상황에 그런 데 갈 수가 있나? 마스크를 안 끼고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자신들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여기서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글의 주제에서 다룬 어떤 내용이나 문제에 대한 나만의 관점을 형성을 하고 그 관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독자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독서의 가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독서의 가치, 밑줄 한번 쳐주시고 독서의 가치다. 독자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 맥락을 이해하고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되겠죠. 그래서 다른 구성원과 이렇게 상호작용함으로써 그 사회적인 어떤 큰 여론이 형성이 되기도 하죠.
감염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게 바로 이런 어떤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읽기입니다.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의미 구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어와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지, 글의 전개 과정은 어떠한지, 글쓴이의 주장은 타당한지 등을 파악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하면서 그냥 글씨를 읽는 그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읽어가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필자의 의도는 어떤 의도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글의 적절성, 정확성, 타당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하면서 이런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독자는 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단순한 사실 이해 수준에서 나아가서 글의 의미를 구성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으면, 여기서 글의 의미를 구성한다는 건 나 나름대로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만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의미를 구성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으면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고 이로써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자의 관점이나 생각이 잘 형성이 돼야겠죠. 이런 각자의 이런 생각이나 관점, 의미 구성 행위가 일어나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 구성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고릴라를 못 본 이유에서 배웠던 글을 읽기 위해 어떤 적절한 목적에 맞게 그거에 맞는 읽기 방법을 사용해서 적절한 독서 전략을 사용해서 글을 읽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나만의 어떤 확고한 관점이나 생각, 정확한 생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게 조선의 열 광화문이라는 글입니다. 조선의 열 광화문. 이제 이 글도 마찬가지로 고릴라를 못 본 이유랑 마찬가지로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이제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새로운 글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저번 시간의 내용을 상기시켜보면 읽기의 과정은 크게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 읽기 전 단계, 그 다음에 읽는 중 단계, 그 다음에 읽은 후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조선의 열 광화문이라는 글을 마주쳤어요, 우리가.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읽기 전 단계에서 해야 될 거. 우선 그 전에 읽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왜 이 글을 읽어야 되는지, 왜 이 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읽기 목적부터 우리가 설정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읽기 목적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광화문에 대한 어떤 광화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어떤 지식을 알고자 이 글을 읽는다라고 우리가 우선 목적을 설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읽기 목적은 이제 새로운 어떤 광화문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글을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읽기 전 단계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훑어읽기를 통한 내용 예측 또는 배경 지식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글을 이렇게 보면서 딱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 제목부터 보는 거죠. 제목부터 보면서 왜 광화문을 조선의 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러면 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이런 것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 글은 특이하게 소제목이 또 달려있네. 일제강점기 강우, 아픔을 겪다, 또는 총독부 세청사, 광화문을 밀어내다, 이런 소제목들을 또 달아놨네, 문단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 광화문 사진도 이렇게 실어놨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또 중간중간에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네.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 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놨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각각 시대별 광화문의 모습을 또 이렇게 실어놨네. 이런 식으로 쭉 훑어보면서 글의 어떤 형식 또는 글에서 드러나는 어떤 시각적인 자료, 시각자료, 매체 자료 이런 것들을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또 글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광화문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대충 보니까 광화문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광화문의 어떤 역사와 광화문을
둘러싼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글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선생님이 읽기 전 단계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이 끝나고 나면 뭘 하냐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고릴라를 못 본 이유라는 이제 글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글을 분석해 가면은 효과적으로 핵심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 해서 선생님이 문단별로 핵심 주제를 찾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이제 소 제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한 덩어리씩 이렇게 묶어져 있죠. 그래서 소 제목을 기준으로 중심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올려드린 형성평가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188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각각의 소제목과 관련된 그 문단들을 요약해서 핵심 내용을 한번 추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읽으면서 어떤 모르는 단어라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내용에 밑줄도 쳐가면서 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